과거에는 땅이 이랬어요.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농가당 한 3헥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30헥타가 넘게 이렇게 변하는. 같은 지역인데 저렇게 바뀌는 네,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서로 정부와 농업인과 연구 집단이 서로 협의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 모든 농지를 다 훑어가지고 규모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상도만한 면적이고 인구도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량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 바로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농무관님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인연으로 또 오늘 소개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강원시 농무관님은 가끔 뵙는데요. 네. 특히 강의 영상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네덜란드 농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네덜란드 농업의 역사라든가 네.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참고해야 될 게 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이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제 강호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농무관님께서는 이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안에서 농무관이라는 직위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시는 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저는 뭐 국적이 한국인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네덜란드 농업부 소속입니다. 아. 그래서 네덜란드 농업부 소속 하에 이제 저희는 농업 외교관 네트워크라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각국 40개국에서 지금 그 농무관들이 나가 있고 현지 네덜란드인들이 파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저처럼 현지에서 채용돼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덜란드 농업부 소속이긴 하지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정동에 있는 대사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양국의 협력 쪽 하고 있고 또 무역 관련된 것도 있고 통상도 관련돼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프로젝트 이런 쪽에서 한국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윈윈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근무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한국하고 직장 문화가 많이 다를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전에도 근무하셨잖아요. 한국 직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덜란드하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문화 차이도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의 문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료주의적이고 약간 뭐 좋은 면에서는 또 상당히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민간 쪽은 이제 여러 플렉서블 워킹이라고 재택근무도 하는 조직도 있고 뭐도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방식을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라고 해서 민간하고 다르게 하지 않고 민간에서 좋은 문화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그다음에 또 모든 것이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고 그리고 또 재택도 자유롭고 이제 오로지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의 유수의 다국적 기업에서 괜찮다고 하는 방식을 네덜란드 정부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서구 유럽이라면은 당연히 조금 워라밸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조금 더 좋은 부분도 많이 받아들여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양쪽 한국 국경이라고 네덜란드 국경이라고 각각 다를 텐데 둘 다 쉬시나요? 아니면 어느 쪽을 따르시나요? 저희는 대사관 내에서 이제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말 로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일종의 룰과 헌법과 법 같은 어떤 일종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일종의 이제 룰에는 한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반반 이렇게 섞어서 지금 하고 있고 전체 총량은 한국 개수만큼 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쉬지는 않아요. 더 많이 쉬진 않는다. 저는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란 국가를 보면은 희한하게 대사관에도 보니까 이제 다른 ODA 사업하는데도 로컬 직원을 뽑아가지고 사업 책임자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이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컬 직원들을 아마 서포팅하는 역할로 쓰지
메인 디렉터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도 지금 주한 네덜란드 그러니까 주한 대사관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네덜란드가 가장 진보적입니다.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대사관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직급에는 ASML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ASML 출신도 계시고 어허.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도 계시고 어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식품기업 롯데그룹에 있다가 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분들을 담을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데는 뭐 외국 그러니까 하면 본국 출신들 위주고 이제 한국 직원들은 일종의 이제 뭐 서포팅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네덜란드는 다양성 그리고 모두의 재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수평적이고 또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또 자기가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의 꿈의 직장인데요. 부럽죠, 최반님.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강 농무관님이 제가 평생 뵌 두 번째 농무관이세요. 네. 예전에 7년 전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초청으로 이제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계신 농무관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미국 분이었어요 그때? 아니요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음. 또 강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업은 사실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운이 좋아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이제 그 식품기업 그러니까 롯데그룹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한 10여 년 정도 있었는데 네네. 헤드헌팅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 쪽이 그 유제품이나 아니면은 또 식품 그리고 뭐 축산물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을 찾기를 원해가지고 헤드헌팅이 됐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면접은 잘 봐가지고 그래서 됐고 그 후로 이제 많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왔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질문을 전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농무관님이 꽤 오랫동안 양쪽을 다 근무해 보셨잖아요. 근무해 보면서 네덜란드 농업을 보시면서 한국 농업도 잘하시고 가장 다르게 느낀 게 뭐였는지 이걸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게 지금 얘기하는 이 트리플 힐릭스 모델 이게 제가 지금 대사관에 이제 벌써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대사관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대사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트리플 힐릭스 모델입니다. 이 트리플 힐릭스라는 게 그 유럽의 90년대에 그 유럽의 철학자들이 만든 건데 정부가 아니면은 그 어떤 섹터, 어떤 분야가 혁신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민관과 연구 집단이 협업을 해야지만 진정한 혁신을 이룬다라는 철학입니다. 그 이 철학이 장관서부터 저한테까지 계속적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그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점점 양극화되는 문제, 뭐 서울에 몰리는 문제, 아니면 또 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또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 농업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가만히 두면은 안 되는 것들에 정책이 딱 정책이 딱 건드려지는데 그 정책을 건드렸을 때 그것으로 결국은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게 네덜란드가 강합니다.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은 이 3자 협력, 이 3자 협력을 통해서 그 가만히 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러려면 이 3자가 신뢰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지금 17년, 18년 지금 계속 대사관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 3자 협력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건 좋지만 그 사회를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추진력이 이 3자 협력이 좀 부족해서 뭐 반대도 많고 뭐 정부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민간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연구 쪽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에 비해서 네덜란드가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놀라운 게 트리플 헬릭스 모델 저도 보기는 봤고 사실 문헌에서 봤는데 이걸 17,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철학적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철학적 기반인데 제 생각에는 17세기에 동인도 회서가 있었고 지금 한국은 역사가 7, 80년이잖아요. 네네. 6.25 이후 뭐 그리고 쟤네들 400년 동안 쭉 있어 보면서 과연 정부의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민간이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LG가 다 돈 벌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 물론 우리나라가 투명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관리는 했지만 규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투명 사회로 점점 전환되고 있으면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뭔가를 할 때 그 유권자들이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강조했던 게 우리는 저 둘과 협업해서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성립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채택 방향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행정학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의 역할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농업계를 보고 있으면은 농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대체로 이제 정부도로 해결하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덜란드도 이런 시절을 거쳐왔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 보고 다 하라는 거는 1800년대 후반 때 좀 했었습니다. 19세기 끝났고 19세기 전에, 19세기 말에 예. 예, 그때 저기 정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400년이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그러니까 17세기 때 주식회사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식회사가 이제 1945년 독립하고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400년 동안 뭐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다 겪고 나서 봤는데 이제 일단 정부 보고 뭐 다 해달라고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야 될 단계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1900년 초반때 대변혁을 일으켜서 상당히 이제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는 민간이 하는 거고 저 모양에도 보지만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이윤 추구인데 이윤 추구 선수는 민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선수입니다. 근데 정부는 공공선수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방향이나 공공선수인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정부가 민간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일이에요. 선수는 민간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인인 민간은 정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정책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선수예요. 그 공공적인 거를 저거 내가 농사를 짓는데 저 사람들 저거 탁상공론 한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부든 민간이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지식을 축적한 연구 집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 집단들도 내가 하면 정책도 잘하지. 내가 왜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망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 알고 그것을 배우고 교류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자가 협업을 해야지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협업이 안 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정책 파괴력이 생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영역을 확실하게 존중한다. 또 대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자신의 근데 영역에 대해서. 그게 그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연구 집단으로 간 분들은 결국은 석사, 박사 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계속 계신 분들이라서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는 연구에만 계속 있었던 거고 정부는 행정고시든 뭐 공무원 시험 보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서만 있어요. 그럼 농업은 다 내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 계신 분들은 농사도 안 져보고 뭘 얘기를 하느냐. 민간에 계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거부터 지금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도 니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분야에 있는 선은 저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우리도 이제 신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저만해서 또 들을 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민간 영역에 있거나 내가 연구 영역에 있어도 저쪽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걸 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서로 해야지 되는데 저 3자 협력이 제일 중요한 데가 농업하고 교육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개인으로 돼 있고 이게 협업이 되고 민간은 이미 저 협업을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
저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 정부 정책성이라든가 연구 이거 다 아웃소싱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연구로부터 아웃소싱 안 해요. 정부 하는 얘기 별로 안 믿고 서로 다 안 믿잖아요. 누가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반도체 팔아야 되고 휴대폰 팔아야 되니까 다 내재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명 얘기하는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재벌이 형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벌은 대기업이고 회장님은 정책 지속성을 해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꾸준하죠. 자체 R&D 연구소 있죠. 자체 판매량 다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내재화한 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은 저런 3자 협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 그걸로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업은 가족농이잖아요. 네덜란드도 가족농이고 그분들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연구 집단 도움 받아야죠. 정부의 정책 방향 도움 받아야죠. 3자 협력해야 되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제가 차이라고 대사관에 들어오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근본적인 차이군요. 보면 뭐 특정 정책이라든지 뭐 조건의 차이라든지. 제가 그 대사관 와서 농식품부나 아니면 농업인들한테도 많이 물어요. 무슨 정책이 있냐고.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셋이 협업해야 된다라는 이게 또 뿌리죠. 특정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봐야 실제로 실현시키는 농업인이 협조를 안 하고 그거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지식인층이 제시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협업이 되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3자 간의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그 세계 국가 경쟁력 지수인데 세계 국가 경쟁력 지수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13위 뭐 10위 뭐 이렇게 막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낮은 부분만 2개 뽑아왔거든요. 네. 하나가 소셜 캐피탈이 세계 72위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지속성이 78위예요. 저희야 뭐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정책이야. 정책 계속 바뀌고 네. 소셜 캐피탈이라는 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있는 성원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본이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협업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농업은 그게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어려운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농업을 잘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출생률도 변화가 있고 이러면은 경쟁보다는 승자 독식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또 좀 해야 되고 그럼 협업을 해야 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 잘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이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이제 학업 성취도 피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성인 대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대는 매우 성적이 좋습니다. 아하. 그런데 20대 중반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40대쯤 되면 이제 OECD 평균보다 저 밑에 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가 제일 안 좋냐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 문해력도 있잖아요. 아니요, 단순히 문해력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아하. 서로 협동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능력이 제일 떨어져요. 음. 개개인은 괜찮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40대 50대쯤 넘어가면은 무슨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듣기보다는 오히려 막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갈등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결국은 등수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뭐 근데 완전히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국가에서 일을 해봤지만 한국인이 가장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죠. 반도체, 뭐 자동차. 그러니까 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할 정도의 그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는 성숙해야지 되는 분야 같은 게 농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 농부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농업 쪽에서 빨리 하는 방법은 있어요. 대기업처럼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뭐 현실성도 사실 없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기업 노동 생산성이 있는 대기업들이 농업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다 내재화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채소를 한 번에 섹터를 다 장악하거나
화훼를 다. 그게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나라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외부적 시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무관님은.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네덜란드 대사관에 또 네덜란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바라보잖아요. 예. 시장 관점부터 바라보고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셨는데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크게 뭐 어떤 구조적 한계라든가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건 뭔지. 일단은 저는 그 스마트팜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뭐 각종 그 농업인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 뭔가 불나방. 떴다. 그냥 뭐 아니 무조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달려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뭇잎을 보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숲을 보는 더 큰 그림을 봐야 우리나라 농업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큰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규모화 부족이 제일 커요. 규모. 규모화가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청년농 육성, 탄소 중립, 스마트팜 이 세 가지는요. 규모화 없이는 안 돼요. 규모화가 왜 없이 안 되느냐? 일단은 그 청년농을 육성을 하려면 그 농업 쪽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도시만큼. 그리고 탄소 중립이니 지속 가능 농업을 하려면 소득이 높아야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죠. 소득이 낮으면 개발도상국이나 소득 낮은 사람한테 기후변화 얘기해요. 우리도 예전에 기후변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에서 얘기하면 쟤네 또 얘기했구나 이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얼마 전 그랬죠. 지금 이제 45,000불 되는 2019년 20년부터 사회가 좀 전환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 농업을 하려면 농업인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 스마트팜을 기술을 줘봐야 누가 삽니까? 돈이 없는데. 스마트팜을 하려면 결국은 농업인 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농업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많이 줘야죠.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 숫자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우리나라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독립 후에 45년서부터 토지 생산성 위주의 정책을 썼어요. 맞죠. 토지 생산성이란 뭐냐? 일단은 외부로부터의 통상은 막아요. 왜냐? 우리 농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요. 농가를 막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고려대까지 배가 고팠잖아요. 보릿고개였잖아요. 배고픈데 그때 생각은 어떻겠어요? 배고플 때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면적이라도 거기서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토지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 토지 생산성 쪽으로 계속을 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세계 1위예요. 면적당. 우유 생산량이 한 마리당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많이 뽑아내는 거는 그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이 1.5헥타잖아요. 여기 제가 데이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5헥타잖아요. 농가당 네. 경지 면적이. 네. 1.5헥타에서 지금도 최고의 생산성인데 무슨 수를 써서 소득을 더 올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시에 비해서 소득이 60%밖에 안 되는데 뭐 요즘 뭐 데이터가 바뀌어서 뭐 70%다 80%다 뭐 보조금 포함하면 뭐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는 낮아요. 그럼 그렇게 낮은데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을 도시만큼 소득을 올리려면 그분이 많이 져야죠. 많이 지면은 되는데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가족농이에요. 괜히 사람 고용해봐야 뭐 보험료 내고 뭐 내고 필요잖아요. 그럼 가족농에서 1.5헥타던 걸 5헥타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기계 사야죠. 기계 사면 배후 산업 늘어나죠. 그럼 스마트 된데 그러면 가업 계승률 네덜란드 41%잖아요. 괜찮잖아요. 먹고 살만한 괜찮은 업종이다. 아니 지방에서 그 자연 속에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고 소득은 도시만큼 되는데 거기다가 기계로 다 돌리고 다 스마트팜으로 사는데 그러려면은 규모화해야죠. 근데 규모화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규모화를 하게 되면은 농촌 인구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가만히 놔도 줄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데이터 만든 게 2023년 데이터인데 요거 한 4년 전에 데이터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농가가 전체 농가에 비해서 7%였어요. 네. 7%인데 지금은 4.5%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한번 다 보세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농업인 인구가 1% 대부분이 1%고 1%. 가끔가다 2%예요. 그럼 우리나라 구조가 아직은 선진국형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뛰어난 우리의 테크놀로지와 그 대기업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국민소득은 35,000불 정도로 올라와서 선진국으로 됐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저게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농가당 경지 면적이 지금 1.5헥타인데 제가 3, 4년 전만 했을 때마다 1.56헥타, 1.6헥타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오히려 줄어들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4.5%인데 저 부분들이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2%까지 떨어졌는데 농가당 경지 면적 작으면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어떡합니까? 그리고 농업인들은 계속 어떻게 못 살아, 저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려는 농업인들한테 땅이 다 가게 만들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900 초반에 토지 생산성을 노동 생산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정도의 전환이지.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전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환한 게 뭐가 있냐고요. 전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전환을 해야죠. 했었어야 되나요? 농업을 잘 되게 하려면 전환을 해야죠. 전환. 그게 진짜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픈 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저 데이터를 보면서 네덜란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농가당 경지 면적이 32헥타르면 상당히 큰데 유럽 그래도 전체에서도 되게 큰 편 아닌가요? 큰 편이긴 한데 뭐 미국의 100헥타 정도는 미국하고는 적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면적에서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규모화를 한 거고 네. 과거에는 땅이 이랬어요.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이 당시에는 이제 농가당 한 3헥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30헥타가 넘게 이렇게 변하는. 같은 지역인데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서로 정부와 농업인과 연구 집단이 서로 협의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 모든 농지를 다 훑어가지고 규모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도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지 정리된 땅, 그 밑에가 이제 원래 농업용지. 그러니까 예. 전체 농업용지의 반은 정부와 이제 농업인이 서로 협의해서 만든 손을 탄 거죠. 손을 타서 구조적 개혁을 한 거죠. 규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한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농업이 더 이상 힘든 농업이 아니고 기계화돼 있고 스마트화돼 있고 또 인구가 어차피 줄 거라면 그래도 농업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넓은 농지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정책적인 게 부과가 된 거죠. 이거를 단순히 네덜란드만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는 유럽에는 CAP라고 있어요. Common Agriculture Policy. 공동농업 정책. 예. 예, 그 공동농업 정책이 이제 유럽 예산의 40%예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모든 사람들 배고프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우리 농업, 유럽 농업을 살리자고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의 핵심은 직불금이거든요. 네. 근데 직불금에 2000년까지는 100% 다 규모로만 줬어요. 면적으로만 준 거면 한 80만 원, 헥타당 80만 원. 그러니까 그럼 뭐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뭐 대농만 도와주는 거냐. 근데 우직하게 간 거죠. 왜냐? 그 정치적 손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가족농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다 표예요. 유권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을 요소가 있었을까요?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요. 반대가 심했는데 일단은 성숙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대는 잠깐의 반대지 우리 후대와 우리 국가 농업과 우리 농업을 일단 어느 정도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합의를 한 거죠. 절대 정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농업인하고 연구 집단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명 반대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직하게 규모로만 간 거예요. 규모로만. 규모로 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했던 부분이 이제 1965년서부터 92년도까지는 은퇴 제도를 도입했죠. 농민 은퇴 제도. 네, 농민 은퇴 제도. 이게 좀 재밌는 게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이야기 많이 나오고 너무 반갑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짧지만 상당히 다 많이 쫓아가고 잘하고 있다. 좀 낯설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농민 은퇴라는 그러니까 개념 지금 자체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불과 3, 4, 5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냥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데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고 제 말이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농업발 은퇴제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창기 때 면적이 적을 땐 은퇴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땅의 면적이 적잖아요.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5년서부터 1990년 초까지는 일종의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개발과 재건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요. 개발과 디벨롭먼트 앤 리컨스트럭션 펀드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정부와 농업단체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면적이 그 당시엔 작았을 거 아니에요. 작았으니까 작은 분이 나가려면 도와줘야. 엄청나게 혜택이 좋아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농지연금 수준이 아니라 많이 줘야 돼요. 풍족한 생활을 할 정도로. 풍족한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내 땅을 빌려줬을 때 받는 거에 뭐 3배에서 뭐 10배 뭐 초기에는 더 혜택이 좋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 그만두고 너네가 내 땅 가져가. 그리고는 내가 매달 연금을 받을게 하는 혜택을 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확 올라갔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CAP랑 결합이 돼가지고 농업인 면적이 점점 늘어요. 네. 그러면 그 혜택보다 땅 팔면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원해 주면 규모화가 형성이 되면 내가 1.5헥타가 아니라 30헥타면 네네. 다 그거 넘기고 나서는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은퇴 제도뿐만 아니라 규모화, 기계화, 청년농, 육성, 후계농 그리고 은퇴 후 내 연금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규모 하나로 해결이 되는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죠? 사실은 땅은 똑같은데 농민만 계속 더 이유를 알죠. 증가시키려고. 이유를 알죠. 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농이 이미 너무 많아서 그게 그런가? 아니라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 자체를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분들은 이걸 문제라고 다 공감대를 형성할 있었는가요?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00년 후반에는 네. 소농 지원 많이 했고 소농 지원 많이 1900 초에는 뭐 마가린 공장에다가 저기 네덜란드 버터 써라고 강제하고 밀가루는 우리 밀 써야 된다고 하고 익숙한 방법인데. 시장 경제 원리하고는 벗어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농이고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라든가 이쪽에서는 그쪽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짧게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이것도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래서 1800년 때는 그렇게 소농, 청년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 개혁은 없는 방식으로 가다가 이제 1900 초에는 또 뭐 그런 지원을 해보고 또 일종의 이제 그 일명 얘기하는 가격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도 이제 뭐 수매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네덜란드도 다 해보니까 이제 농업인들도 성숙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기본적으로는 이 규모화를 하지 않으면 농업이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그 노동 생산성 그 증가폭이 다른 산업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농업의 노동 생산성은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경험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고도화되니까 반도체, 휴대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 국민소득이 뭐 15,000불, 20,000불에서 30,000불로 올라갈 때 농업은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하는 행동들이 뭐 네덜란드 말고 다른 유럽 국가도 그랬는데 농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린다. 왜냐하면 농업으로는 그 주변에 그 헐헐 날아다니는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에서 일하는 그들의 노동 생산성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고 나중에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자식들을 도시로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모 세대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농업을 포기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포기 안 한 나라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그러니까 포기 안 한 나라가 전 세계 몇 없어요. 네덜란드는 포기를 안 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는 400년 동안 이루어진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기업하고 민간하고 연구 집단이 협업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그 다른 산업 성장만큼 맞춰갔어요. 그러니까 맞춰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규모화예요. 결국 규모화. 규모화예요. 그게 유럽의 정책 CAP뿐만 아니라 은퇴 정책 그 모든 정책에 그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결국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러면 농업도 규모의 경제죠. 그러나 북미라든가 호주 같은 광활한 영토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직불금으로 커버해야죠. 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농업인들한테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직불금으로 확실히 지원해주면 그 차액이 커버가 돼요. 왜 그럼 굳이 직불금까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원하냐? 식량 안보 지켜야죠.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규모화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직불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럼 왜 직불금이 더 낫냐? 직불금은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경쟁력은 올라가고 못하면 도태되고 잘하면 늘어나고 그렇지만 직불금은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불금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 같은 거 100만 원 예를 준다고 하면 1.5헥타 곱하기 100만 원, 150만 원, 10만 원 받잖아요. 그 지원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 네덜란드 지금 규모화 됐을 때 결과를 볼게요. 3헥타가 30헥타가 됐잖아요. 30헥타 곱하기 여긴 100만 원이 아니라 한 80만 원 돼요. 2,4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화 없이는 기별도 안 가요. 소용이 없다. 직불금도 기별도 안 가고 은퇴도 기별도 안 가고. 결국은 모든 거의 목적은 분명히 대형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이 된다. 맞춰져. 그게 이제 거의 193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 90년 동안 네덜란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목적 없이 개별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 차원에서. 근데 철학의 문제라니 철학이 있어야 돼요. 농업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때 대응하면 안 되고요. 아주 그 고차원 단위에서 한국 농업을 어떻게 가져가려든지 철학부터 가져야 돼요. 철학. 저는 아까 농부관님 말씀 듣다가 사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힘든 농업이 아니다. 농업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편하고 그냥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좀 그것도 네. 그것도 다시 토지 생산성하고 노동 생산성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 농업계의 농업에 대한 상상은 그 이미지는 토지 생산성이에요. 토지 생산성 열심히 땅에 붙어서 그 땅에서 농업인이 갈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가 나가든 다리가 뭐 무릎이 나가든 간에 농업인은 고생하고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지금은. 왜냐? 면적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농업인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고려대 같이 보릿고개는 안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게 토지 생산성인 관점이. 그러니까 포커스는 우리나라 사람을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노동 생산성은 땅이 아니라 그 농업인이 얼만큼 버냐. 그 농업인이 얼마나 벌려면 그 사람이 도시만큼 벌려면 규모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상의 전환은 노동 생산적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토지 생산성적 이미지를 가지면 힘든 농업이고 고생하는 농업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를 따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따라한 게 아니고 사실 네덜란드의 직불금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CAP 예산이 한 70%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한 뭐 환율 좀 변동 고려하면 7, 8천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지금 현재 3조 원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직불금 양 자체는 우리나라가 더 많죠. 더 많은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농업 경영체 수가 이제 농가 수는 97만이지 농업 경영체 수가 180만 개가 넘어가고 직불금 수령 경영체 수가 135만 개쯤 돼요. 이러니까 이제 그 농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직불금이 이제 쥐꼬리만큼 온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규모화 정책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불금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목표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실의 농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의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직불금 정책을 먼저 그쪽에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규모화는 안 일어나고 농경지가 오히려 더 쪼갈라지면서
농가 숫자가 아니 경제 수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해 버렸거든요. 전체 예산은 더 많이 들고. 그렇죠. 그게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정확한 맞는 말씀이세요. 그 정책 효과성이라는 건 방향이 있어야 돼요. 정책이라는 그렇죠. 건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덜란드의 CAP나 은퇴제도는 다 규모의 경제고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그 농촌의 소득이 도시만큼 받쳐주기 위한 그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방향성 없이 지원을 하면 혁신이 유발이 안 되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직불금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어떻든 최소한만 하더라도 뭐 국가에서 돈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 은퇴 같은 경우도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열심히 일하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좀 이제 국가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제 뭔가 돈을 드린다.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보면. 근데 지금 농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목적이 분명하게 그렇죠. 토지의 집적화, 대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돼야 된다.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으면은 뭐 점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예, 점점 돈은 많이 들지만 오히려 투지는 더 바뀐 게 뭐가 있는 얘기죠. 바뀐 게. 아니 농업 우리 다 발전시키자고 여기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우리 직불금이 3조 원 정도 되나요? 3조 원이에요. 2024년 3년인가 4년 통계가 2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재보험까지 포함하면은 정부에서는 직불성 예산을 한 4조 원이 넘어갑니다. 4조 원 넘게. 근데 농민단체는 재보험 빼고 계산하긴 하죠. 어쨌든 최소한 3조로 넘는 규모를 네, 지금 네, 매년 그렇죠. 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이나 농가의 변화는 그렇죠. 가시적인 게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사정이 더 나아질 거냐. 지금처럼 정부 예산을 더 늘리면 농민들의 삶이 어떤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냐. 사실 이런 확신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게 정책이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기 대책이 아니고 장기 대책입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 지속성하고도 관계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업에 대한 애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정책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빨리빨리 그냥 보여주고 그다음에 끝나고 보여주고 그게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백년지 대계인 거예요. 그게 그 단순히 그 교육만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농업도 백년지 대계고 지금 네덜란드는 1900 초부터 지금 2025년까지 방향이 쭉 그렇게 왔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철학의 문제군요. 철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고 철학을 단순히 한 명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바뀌든 말든 간에 농업계에서 공론화되고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쭉 가서 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상도만한 면적이고 그다음에 인구도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 수출량도 세계 2위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낳는 그 이익 그 국가에다 가져다 주는 이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반열에 오른 거죠. 그런 노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한국이 조금 어렵다는 건 한국은 짧기 때문에 시민의식이라든가 협업 정신의 부족함도 있고 네덜란드 400여 년 동안 이루어 놓은 준비된 자세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중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겪을 만큼 다 겪은 나라기 때문에 겪은 만큼 다 겪었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1900년, 1800년 후반에 뭐 막 소농 위주로 그냥 이어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도 다 했지만 그 또 산업화가 심하게 올라가니까 농업계 위기의식도 있었고 농업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찬밥 되겠네. 이렇게 느끼고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하고 연구 집단한테 문의도 하고 정부에도 물어보고 정부가 우리 보기에는 이 3자 협력해가지고 규모화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CAP라 그러는데 CAP의 정책을 만든 사람도 네덜란드 정책가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천재 정책가가 CAP를 던졌고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서 지금 뭐 단순히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데도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EU 예산에서 보면 요즘 들어서는 21세기 들어서는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게 CAP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래도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뭐든지 분명하니까요. 문제가 있죠. CAP 규모화를 하고 이제 제일 큰 최근의 문제가 이제 2000년대부터는 한 20%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이제 거기를 그리닝이라 그래요. 네네. 녹화 직불금이라는 걸 도입했고 그 CAP를 만드신 그분도 그
돌아가시기 전 그때는 내가 저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이 파괴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도 사이드 있는 이펙트가 있을 사이드가 수밖에 이펙트.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CAP에도 일부를 그리닝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형 직불금이라는 걸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온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모든 정책의 방향이 이제 보조금 방향이 다른 건 전혀 없고 주로 이제 지속 가능 농업 위주로만 지원해 주면서 그걸 보완하려는 노력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CAP를 만들기 전엔 네덜란드는 1800년대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는 농업으로 지원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 가격과 시장 경제하고 또 괴리가 된 것들을 시도도 다 해봤고 그 결과로 바뀐 게 뭐냐라는 경험도 했고 그러고 나서 193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완도 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고 뭐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보이니까 네덜란드 정부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이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농무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게 과연 그 근본에 갖고 있는 목적, 목표, 철학 과연 무엇인가. 똑같은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도입했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농무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좋아 보이는 수단들을 다 전 세계에서 끌고 와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건 없는데 네. 결과는 뭐지? 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라는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대농이냐, 또 대형화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디를 봐도 사실은 모든 결론은 한 방향으로 규결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농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반 뭐 미국이나 다른 신대륙에 있는 쪽은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네덜란드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다 가족농이에요. 다 가족농이고 40%가 다 후계농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농을 절대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 농업인들의 그 삶에 위협을 주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화가 뭐 분농, 대농 이런 식은 아니라고 그리고 기업농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4%인데 2% 1% 되면 어떡할 겁니까? 어차피 한 농가당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하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해서 나중에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농지가 줄어서는 안 됩니다. 농경지 면적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그죠? 전체 면적은 유지되고 농가당 면적은 늘어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 맞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화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농무관님께서는 네덜란드의 농업은 철저하게 가족농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잘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간 오늘 농무관님 모시고 말씀 나눈 첫 번째 시간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어떤 목표, 분명한 목표의식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닌가라는 정도로 일단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농인데 어떻게 생산성이 좋아지고 대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농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족농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농무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